숙부는 전답과 이제 내 저택을 것이다. 빼앗고 남매를 산중에 버렸습니다. 꺼져라. 조카들을 내가 돌보겠다. 조선 중엽 어느 가을밤 산중 폐사찰에 버려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괜찮아. 이미 알고 있었지 내가 않느냐. 지켜줄게. 아들아. 불과 보름 전 아버지는 숨이 끊어지기 마지막 하루 부탁이다. 전 밤 아들의 손에 이 편지를 봉투를 꼭 지켜다오. 쥐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관하로 그러나 간다. 소녀는 이미 안 돼, 준비하고 놓으세요. 있었습니다. 제발요. 우리를 갈라놓지 마세요. 나흘을 걸어 한양에 비켜라, 닿은 어서! 남매. 싫어. 명령이다. 데려가라. 10살 소년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때는 조선 중엽. 어느 산간 고을의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산은 이미 붉고 노란 단풍을 모두 떨궈낸 뒤였고 앙상한 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산짐승 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치는 인적 드문 산길이었지요. 굽이굽이 이어진 고갯길 너머에는 오래전 폐사된 절터가 하나 있었으니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법당 기둥에는 이끼가 뒤덮인 채 오직 바람 소리만이 빈 마당을 채우던 곳이었습니다. 그 폐사찰 마당 한가운데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0살배기 남매였습니다. 오빠는 손을 넣어 누빈 겨울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옷자락이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졌고 여동생은 치마 끝이 찢긴 채 작은 손으로 오빠의 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요. 두 아이 앞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매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망울이 달빛에 젖어 반짝일 뿐이었지요. 오빠는 대답 대신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었으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은 듯 또렷하고 냉정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밤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울지 마라. 민서야, 우리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민준과 민서, 이 쌍둥이 남매가 이 산중 폐사찰에 버려지기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그리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두 아이는 고을 외곽의 아담한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이었으되 학식과 성품으로 현감의 막료 자리까지 오른 부친 이현우가 있었고 부친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모친 강수진이 있었습니다. 모친은 한양 대상인 집안의 무남동녀였으나 20 무렵에 신분 낮은 서자와 혼인하겠다 하여 친정으로부터 의절을 당한 여인이었지요. 그런 아픔을 안고도 모친은 늘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웃음이 집이었고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봄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은 초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부친이 먼저 몸져 누웠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열흘도 버티지 못했지요. 뒤를 이어 모친도 쓰러졌습니다. 삼배옷 한 벌 제대로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두 사람이 나란히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가다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다 하지만 정작 이 죽음을 두고 가장 반긴 자가 누구인지는 고을 안에서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부친의 이복 동생, 숙부 이정수였습니다. 이정수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적자의 신분이 무색하게도 젊은 시절부터
술과 도박으로 가산을 날린 인물이었지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도포는 기름때로 번들거렸으나 눈빛만은 언제나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탐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형님이 남긴 전답 300냥, 한양의 저택, 그리고 관직 세습에 얽힌 권리였습니다. 적자인 자신이 서자 형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평생의 유행원이자 흔한이었던 것이지요. 부친 이현우가 눈을 감기 직전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아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지요. 부친은 숨이 끊어지기 하루 전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베개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편지 한 통과 낡은 명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들어라. 이 봉투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형편이 어찌 돌아가든 이것만 지켜라 알겠느냐. 10살 아이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친은 그것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숙부 이정수가 첩 월향을 데리고 기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들을 내가 돌보겠다며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문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안채를 차지하고 곳간을 열어젖혔으며 종놈을 시켜 전담 문서를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지요. 월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새빨간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안방을 활보하며 아이들이 앉은 자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서자년의 자식들이 어딜 안방에 앉아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주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결코 굴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사람은 알게 될 것이었지요. 이정수의 곁에는 마을 토 이정구라는 자도 드나들었습니다. 먼 친척이라 하였으나 실상은 숙부와 한통 속으로 재산 탈취 방법을 귀에 대고 속닥거리며 마을 안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집 아이들? 에이, 첩의 자식들이라 재산 상속도 못 받는다지. 숙부가 걷어주는 것만 해도 어딘가 덕분에 남매는 마을 어느 곳에서도 손 내밀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 끝 오늘 밤이었습니다. 숙부가 마련한 우마차에 두 아이를 태워 산길을 한참 달리더니 인적 끊긴 폐사찰 앞에 멈춰 세웠습니다. 마부는 보따리 하나를 툭 던지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폐사찰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숙부도 몰랐겠지요. 보따리 안 깊숙이 부친이 남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와 낡은 명자, 그것이 남매가 준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낮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10살 아이의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10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주막의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이 밤을 본 자가 있었으니 훗날 이 이야기에서 작은 증인이 될 주막 주인 박서방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폐사찰 마당에는 오직 두 아이만이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두 아이가 그러나 그 눈빛만은 버려진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폐사찰의 밤,
그리고 아침 밤은 길었습니다. 산중의 찬바람은 폐사찰 법당 안으로도 거리낌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와가 반쯤 내려앉은 지붕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썩은 나무 기둥이 바람에 삐걱거릴 때마다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남매는 보따리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민서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 고개를 오빠의 어깨에 기댄 채 짧고 가는 숨을 내쉬었지요. 민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보따리 안에 넣어둔 봉투를 꼭 움켜쥔 채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의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부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봉투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민주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법당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 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으로 민서의 입을 살며시 막으며 눈을 마주쳤지요. 민서도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남매는 소리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폐사찰 마당에서 멈추었습니다. 잠시 뒤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 누구 있소? 어젯밤 이 근처에서 우마차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민주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등불 하나를 손에 든 중년 사내였습니다. 헐렁한 무명 두루마기에 집신 차림이었고 굵은 손마디가 오랜 노동의 흔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등에 지고 서 있는 그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소이다. 사내의 등불이 두 아이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사찰 마당에 남겨진 열. 살배기 남매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는 일이 있었겠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어서 오너라 주막이라도 들어오거라. 그가 박서방이었습니다. 주막 아랫목은 따뜻했습니다. 박서방의 처가 군말 없이 식은 밥과 된장국을 내왔고 남매는 오랫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조금 붉었으나 밥상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맞은편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오?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분 다 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서방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숙부 되시는 분이 거두신다더니 이건 또 어찌 된 일이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박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사의 긴 말이 필요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날이 밝으면 고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남매에게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친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낡은 명자, 그 명자에 적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매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박서방이 고을 방향을 손으로 짚어주며 노자로즈라며 엽전, 5잎을 쥐어 주었습니다. 민준이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민서도 따라 절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별 말씀을 어린 것들이 몸성이 다녀야 할 텐데. 박서방은 두 아이가 산 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주막.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으니까요. 고을에 들어서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매가 향한 곳은 관아 근처의 서당이었습니다.
훈장 김학사의 서당이었지요. 부친이 생전에 민준을 맡겨두던 곳이었고, 김학사는 민준의 재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어른이었습니다. 사서삼경을 10살에 꿰고 있는 아이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훈장은 민준을 보자마자 눈썹을 모았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숙부댁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훈장 어른, 저희 숙부가 산중에 저희를 버리고 갔습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봉투가 있사온데 한양의 어느 어른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학사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당 마루에 두 아이를 앉히고 자신은 방 안으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요. 민주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들리지는 않았으나 이정수라는 이름이 한 번 들렸습니다. 김학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인 어른의 비겁함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른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면목이 없다만 내 숙부 이정수 공께서 어제 고을 안에 이미 말씀을 돌려놓으셨더구나.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내 부친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전답과 저택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미 숙부께서 처분하셨다고. 그리고 너희 남매는 김학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희가 어찌 되었다 하였습니까?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하더구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도포 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내리깔아 바람 마룻바닥을 바라보았지요. 이미 소문은 고을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정구가 발이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이 집 저 집 대문 앞에서 입을 놀렸습니다. 이현우 공이 빚더미를 남겼다지. 뭐요, 서자치고는. 꽤 성실한 줄 알았더니만 자식들도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지요. 그의 말은 사실처럼 들렸고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려는 자가 없었으니 거짓이 빠르게 사실이 되었지요. 남매가 고을 안을 걸을 때 이웃집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당 학동들이 멀찍이 비켜섰습니다. 어느 대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정구가 원한 그림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 손 내밀 곳 하나 없이 이 고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민주는 마을 어기 낡은 돌담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 안에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자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먹물이 바른 글씨였으나 또렷이 읽혔습니다. 한양 유기전 강씨 상단. 강순옥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찾아갈 수 없었던 이름이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 이름을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명자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수중에는 엽전 5잎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 안에서 두 아이를 돕겠다고 나설 어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한양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찬 바람이었으나 그 방향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길이라 하였으나 10살 아이의 발로는 나흘이었습니다. 고을을 벗어나자마자 길은 험해졌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했으며 관도관 다어를 따라 걷다 보면 어른들의 짐 수레와 말발굽이 먼지를 뒤집어 씌웠지요. 민서의 버선이 첫날 저녁에 이미 흙빛으로 물들었고 민준의 도포 자락은 가시덤불에 걸려 엽솔기가 뜯겼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걸었습니다. 해가 뜨면 걷고 해가 기울면 주막처마 밑이나 빈 헛간을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엽전 5잎은 이틀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노자가 없다 하자 주막 주인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세상인심이란 모두 박서방 같지는 않은 법이었지요. 셋째 날 아침 민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민주는 대답 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길가 밭두렁에 서리 맞은 무처 몇 줄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가 받아 조용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울지 않으니 자신도 울지 않았지요. 한양 성문이 보인 것은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성문 앞은 북적였습니다. 짐을 진 상인들,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 소달구지를 끄는 농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매는 그 사이를 헤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한양이었습니다. 기와집이 줄지어 늘어선 큰 길, 행상들의 외침 소리, 냄새와 소음이 뒤섞인 저작거리.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주는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곧게 들고 봉투를 손 안에 꼭 쥔 채 걸었습니다. 유기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시전거리였으니까요. 그러나 강씨 상단을 찾는 일은 달랐습니다. 길을 묻고 또 묻고 골목을 헤맨 끝에야 겨우 커다란 기와 대문 앞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문 위에 강씨 상단이라 적힌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문지기였습니다. 민준이 품에서 명자를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현우의 아들이라 하오. 강순옥 어른을 뵙고자 하오. 문지기는 남매를 훑어보았습니다. 흙투성이 도포, 찢긴 치맛자락, 맨발이 드러난 버선. 그는 명자를 받아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 것들이. 날이 이름을 팔아 꺼져라.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지기가 아니라 중간 나이의 마름 같은 자가 나왔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디서 행패냐? 어서 썩 꺼지지 않으면 포교를 부르겠다.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현우와 강수진의 자식이요. 부친이 남기신 서찰이 있소. 강순옥 어른께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마름이 서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남매는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잡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자식들.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사내 둘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몽둥이를 든 자들이었지요. 민주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고을에서 이정수의 심부름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숙부 어른이 데려오라 하셨다. 곱게 따라오너라. 민준이 뒤로 물러서며 민서를 감쌌습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를 잡아가려 하오?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권리? 이 어린 것이 말은 번지르르하네 고아 자식이 무슨 권리를 따져. 어서 와라 사내의 손이 민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준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10살 아이의 힘이었습니다. 발이 땅에서 반뼘쯤 들렸습니다. 민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놔줘요. 놔줘요.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 돌아보았으나 걸음을 멈추는 자는 없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강씨 상단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무인의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이었고 허리에는 아무것도 차지 않았으나 그 눈빛 하나로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 놔라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골목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이 움찔했습니다. 대기.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요. 무인이 한 발 내딛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야 알겠나.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준을 놓고 씩씩거리며 골목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서성이며 기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인이 남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그가 김태호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행랑채 마루에 앉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민서가 두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민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김태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직 편지를 읽고 계신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정수의 심부름꾼들이 아직 골목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무고우가어를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아 아이들이 한양 대상인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고. 조선에서 그런 무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증거보다 신분이 먼저인 시절이었으니까요. 민주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독하고 차가운 분노였지요, 아버지. 이 편지가 닿아야 합니다. 안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불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듯이 민서가 오빠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오빠. 만약에 저 어른이 우리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가능성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 밖에는 숙부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채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방에서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앉은 자리에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채의 문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한 식경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안채의 불빛. 안채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창호지 문이 안으로 밀리며 불빛이 마루 위로 길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 안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히 올려 비녀를 꽂고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두른 노파였습니다. 나이는 70 언저리였으나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지요. 노파는 행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식경은 좋게 그렇게 서 있었지요. 민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인 채 오빠의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민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를 닮았구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지요. 그것이 강순옥이었습니다. 남매는 안채로 들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롯불이 은은하게 타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서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강순옥은 아랫목에 앉았고 남매는 그 맞은편에 무릎을 모아 앉았습니다. 부친의 편지가 노파의 손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손때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노파가 여러 번 읽었다는 뜻이었지요. 이 편지를 내 아비가 직접 썼다는 것을 어찌 아느냐?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부친의 필체는 제가 압니다. 그리고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 두 손을 직접 잡고 이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강순옥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살이라 하였지? 10살입니다. 노파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화롯불이 타 소리를 냈습니다. 부친 이현우가 남긴 편지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숙부 이정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수가 오래전부터 전답, 문서를 탐내왔다는 것, 관아 안에 그의 손이 뻗어 있다는 것, 형조에 아는 자가 있어 고소장을 올려도 묵힐 수 있다는 것, 이현우는 병상에서도 냉정하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강순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평생 이 글을 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수진이가 친정과 의절한 것은 저로 인한 것이니 제가 그 빚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갑니다. 수진이도 함께 갑니다. 남겨지는 것은 두 아이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수진이의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장모님께서 외면하신다 하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부디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힘이 다해 더 쓰지 못한 것이었겠지요. 강순옥은 그 마지막 글자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주는 보았습니다. 너희 어미는 어찌 갔느냐? 한참 만에 노파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친이 가신 지 닷새 만에 어머니도 따라가셨습니다. 저희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많이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지요.
강순옥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노파는 눈을 한 번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가신 자리에 오래 묵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지요. 내가 30년을 후회하였다. 나직한 말이었습니다. 남매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그 사람과 혼인하겠다 하였을 때 내가 내쫓았지. 서자와 혼인이라니. 집안 망신이라 하였지. 그 아이가 문을 나설 때 울었느냐고 묻거든 울지 않았다.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구나. 화롯불이 다시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강씨 상단 행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이불이 두툼했습니다. 민서는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나흘 길을 걸어온 몸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지요. 강순옥이 남매를 받아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숙부 이정수는 아직 고울했어. 전답과 저택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부친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아직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밖에서 서성이던 이정수의 심부름꾼들은 오늘 이 일을 반드시 고했을 것이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태호가 남매를 불렀습니다. 사랑채 한쪽 방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고울과 한양 사이의 약도였습니다. 어젯밤 골목에 있던 자들, 오늘 새벽에 고울로 내려갔다. 이정수에게 보고하러 간 것이 분명하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숙부는 곧 움직이겠군요. 그렇다 마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 직접 물으시겠다 하셨다. 내 아비의 편지에 적힌 증거가 실제로 있느냐고. 민주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명자 외에 봉투 안 깊숙이 접혀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전담 문서 사본 2장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 하나였습니다. 김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내 아비가 남겼느냐? 예 숙부가 형조에 뻗어놓은 손이 누구인지, 전담 문서의 원본이 어디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태호는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내 아비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예, 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지요. 강순옥은 그날 오전 남매를 안채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김태호도 함께였습니다. 노파는 메모를 한 번 더 읽고 종이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상인의 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유기전 거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민준아 예. 할머니 처음으로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민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나온 말이었지요. 강순옥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흔들림을 거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다. 이정수가 형조의 손을 써 두었다면 고소장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자는 지금 고을에서 전답을 움켜쥐고 너희를 행방불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오히려 도망자가 된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친의 메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정수가 형님을 해하는 떼쓴 독에 대한 증언,
전담, 문서 원본, 그리고 이정수가 마을에 퍼뜨린 거짓 소문의 출처가 이정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강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나이가 10살이라 하였지. 얘 허나 10살의 머리가 아니구나. 노파는 김태호를 보았습니다. 태호야. 내가 고을로 내려가거라. 석 달이 걸려도 좋다. 이 아이 아비의 죽음에 대한 증언을 모아오너라. 관아 안에 이정수의 손이 미치지. 아는 자가 있는지도 살피고 김태호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님 그날 오후 민서는 처음으로 강씨 상단 앞마당을 걸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우물 곁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감은 이미 다 떨어졌으나 빈 가지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문득 강순옥이 곁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미가 어릴 때 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지. 내가 혼을 냈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도 다시 올라가도 되느냐고 묻더구나. 민서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답네요. 강순옥이 민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파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주름이 슬픔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긴 웃음이었지요. 노파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주름지고 굵은 손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민주는 그 모습을 사랑채 마루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조여 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 내내 이를 악물고 버텨온 것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민주는 그 느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품에서 부친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형조에 뻗어놓은 손이 누구인지, 그 이름 옆에 부친이 작은 글씨로 덧붙여 놓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 자를 움직이려면 그보다 윗자리에 있는 자가 필요하다. 민주는 그 한 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되면 김태호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양 강씨 상단의 앞마당에도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연초록 싹이 돋았고 우물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겨울 내내 차갑고 조용하던 마당이 어느새 새소리와 햇살로 가득 찼지요. 그 마당 한켠에서 민준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민준은 강순옥의 사랑채 서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이미 꿰고 있었으나 상단에는 그것 외에도 상업장부, 법전 초록, 각 고을 관아의 판결문 모음이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직접 구해 모은 것들이었지요. 민주는 그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강순옥에게 물었고 강순옥은 귀찮다 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노파는 어느새 손자의 공부를 지켜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달랐습니다. 책보다 사람을 향했습니다. 상단에 드나드는 이들,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 병이 나면 제 발로 찾아오는 행랑채 노인들 곁에 늘 있었지요. 강순옥의 처소에는 의서이수 몇 권이 있었는데 민서가 그것을 꺼내 읽기 시작한 것은 겨울 한가운데였습니다. 글자를 짚어가며 약재 이름을 외우는 민서를 보고 강순옥이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저랬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먼저 책부터 꺼내더라. 김태호가 돌아온 것은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 초였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에 머물며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친 이현우가 관아에서 일하며 남긴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막녀들을 만났고 부친의 죽음을 가까이서 본 의원을 찾아냈습니다. 이정수가 부친의 밥상에 독을 탄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부친이 쓰러지기 전날 밤 이정수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시중을 든 주모가 있었고 그 주모는 아직 그 고을에 살고 있었지요. 김태호는 또한 이정구의 행적도 낱낱이 모았습니다. 이정구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퍼뜨린 거짓 소문을 들은 자들, 그 말을 처음 이정구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 하나하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담 문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이정수가 관아의 문서고 담당 아전과 짜고 원본을 감춰두었다는 것. 그 아전의 이름이 부친의 메모에 적힌 자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강순옥은 김태호의 보고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됐다. 움직이자 강씨 상단의 재력과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옥은 30년 동안 한양 유기전에서 장사를 하며 쌓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의 아내와는 같은 불공을 들이던 사이였고 한성부 판윤과는 10년 전 흉년 때 곡식을 내어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쌓은 것들이었지요. 그런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형조의 고소장이 올라갔습니다. 이현우 피살 의혹, 전담 문서 위조, 아동 유기 및 학대 증인, 목록과 증거 서류가 함께였습니다. 이정수가 손을 써두었던 형조의 아전은 그보다 윗자리에 있는 판서의 명령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열흘 만에 포교가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정수는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소문이 먼저 닿았던 것이지요. 포교가 내려온다는 말을 들은 이정수는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월향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김태호가 석 달 동안 고을에 심어둔 눈이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고을 북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포교와 마주쳤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이정수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적자 양반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조카들을 짓밟던 자였으나 포승줄 앞에서는 그저 작은 사내였습니다. 이정구는 달랐습니다. 포교가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마을에서 그의 행실이 낱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남매를 고립시킨 일이 증인들의 입에서 하나하나 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관아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버틸 자가 아니었지요. 월향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정수와 함께 탈취한 전답과와
저택은 모두 환수되었고 그녀 자신도 공범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열흘 뒤 내려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정수가 포승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았습니다. 사또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형제를 독살한 죄, 조카를 유기한 죄, 전담 문서를 위조한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도형도시, 3년의 전 재산 몰수, 관직 세습권 영구 박탈이었습니다. 이정구는 장장 50대에 고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요. 거짓 소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자신들이 두 아이를 고립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을. 그 침묵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순옥이 굳이 올 필요 없다 하였고 민준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복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전답과 저택이 남매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친 이현우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형조에서 이현우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였고 고을 관아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충직하고 학식 높은 막료였다는 내용이 새겨진 비석이었지요. 박서방이 그 비석 앞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폐사찰에서 보았던 두 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랐겠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 김학사는 그해 겨울 민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안에는 긴 사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한 것, 어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답장을 썼습니다. 짧았습니다. 훈장 어른. 저는 이미 잊었습니다. 어른께서도 잊으십시오. 다만 앞으로 그런 아이가 있거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김학사는 그 편지를 서다 벽에 붙여 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물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20살의 소과에 합격하고 22살의 대과에 급제하였습니다. 형조에 배속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첫 사건은 힘없는 백성이 권력 있는 자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는 사흘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따지고 증인을 빠짐없이 불렀으며 신분보다 사실을 앞에 두었습니다. 판결이 나자 마당에 있던 백성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민주는 그 절을 받으며 부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봉투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이 살아남도록 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순옥의 의서로 시작하였으나 내의원 의녀에게 직접 배움을 청하여 정식으로 의술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친 환자들이 늘었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소문을 들은 강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있으면 꼭 저랬겠다. 강순옥은 이른이 훌쩍 넘었으나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여전히 그녀의 손 안에서 돌아갔고 손자 남매가 드나드는 앞마당에는 사시사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한이 30년의 정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는 그런 것이었지요. 김태호는 여전히 강씨 상단을 지켰습니다. 머리에 흰 털이 늘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무인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한양에 올라오면 반드시 그를 찾아 인사를 드렸고 민서는 그에게 직접 달인 쌍화탕을 챙겨 보냈습니다. 김태호는 그럴 때마다 손을 저으면서도 받아 마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돕는다고. 10살 아이가 산중 폐사찰에 버려진 그 밤 울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친의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재물은 탐하면 잃고 의리는 지키면 쌓인다. 신분은 하늘이 주지만 사람됨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어떤 처지에 있든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은 자는 끝내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이민준과 이민서의 이야기는 그 고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서당에서 훈장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주막에서 나그네들이 밤을 지새우며 나누었으며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잠자리에서 속삭였지요. 감나무 아래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던 10살 소녀 폐사찰 마당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던 10살 소년. 그 두 아이가 결국 봄을 맞이하였다는 이야기가 봄은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야담 쌍둥이 남매의 복수 줄거리 요약. 조선 중엽 10살 쌍둥이 남매 민준과 민서는 부모를 잃고 숙부 이정수에게 산중 폐사찰에 버려집니다. 탐욕스러운 숙부는 부친을 독살하고 전답과 저택을 가로챈 뒤 말토호 이정구와 짜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남매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민주는 부친이 남긴 봉투 속 편지와 명자를 품에 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남매는 30년 전 어머니와 의절한 외할머니 강순옥을 찾아가고 노파는 편지를 읽으며 평생의 후회와 마주합니다. 강순옥은 신복 김태호를 고을에 보내 석 달에 걸쳐 증거를 모으고 형조에 고소장을 올려 이정수를 포승줄에 묶습니다. 이정수는 도형 3년과 전 재산 몰수를 선고받고 이정구는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형조 관리가 되어 힘없는 백성을 위해 일하고 민서는 의녀가 되어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결국 꿈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